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부터 드릴게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형편이 나아진다는 말을 믿으셨죠? 그런데 요즘은요? 열심히 일해도 집값과 물가가 훅 치고 올라가면 내가 제자리 걸음인가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이 답답함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단어로 모입니다. 자본주의. 오늘은 이 자본주의가 처음부터 지금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 편의 이야기처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이 강의는 어려운 용어로 겁주지 않고 시니어 눈높이로 편하게 이해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중간중간 이건 재밌네 싶은 포인트도 일부러 자주 넣어둘게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시장에서 경쟁하고 가격이 움직이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 그런데 중요한 건 자본주의는 고정된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흐름을 크게 네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초기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 네 장면만 잡아도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유발 하나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시작이 공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엔 공장도 없었어요. 처음 자본주의는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배, 항로, 식민지, 금과 은. 이게 첫 장면입니다. 콜럼버스 이후로 유럽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오고 바닷길이 열리니까 장사가 커졌죠. 국가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 되는 방법? 금, 은을 많이 쌓는 거다. 이 사고방식이 바로 중상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상업을 중시한다는 흐름인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금고에 금이 많으면 그 나라가 강한 나라다. 그러니 방법은 뭐냐?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고 식민지를 차지해서 원료를 싸게 가져오고 물건을 비싸게 팔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듯한데 쉽죠? 그런데 이게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이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은 항로, 좋은 식민지는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싸움이 됩니다. 결국 전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웃긴 모순이 하나 생겨요. 전쟁하려면 해군이 필요하고 해군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뭐냐? 또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을 모으려면 금과 은이 더 필요한 구조. 이게 중상주의의 딜레마였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흥미유발. 그럼 프랑스는 왜 영국처럼 못했을까요? 프랑스는 땅이 좋았습니다. 농업 강국이었죠. 그런데 당시 프랑스가 중상주의에 빠져서 농업이라는 강점을 스스로 눌러버린 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임금을 낮게 유지하려고 농산물 수출을 억제하는 시기죠. 자기 나라 강점을 막아놓고 바다 건너 식민지 전쟁을 계속하니 경제가 버틸 리가 없었습니다. 이 반발에서 나온 생각이 중농주의입니다. 부의 근원은 농업이다. 금은 그냥 거래에 쓰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부의 근원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주장. 정부가 너무 설치지 말아라. 시장의 과한 개입이 오히려 망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미 씨앗이 하나 심어집니다. 자유주의의 씨앗입니다. 정리해보면 초기 자본주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부를 모으려고 하고 바다를 장악하고 식민지를 넓히고 금과 은을 쌓아두려는 시대? 자, 그런데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옵니다. 산업혁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다가 아니라 공장이 주인공입니다. 이쯤에서 분위기 전환 멘트 하나 넣을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일상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월급, 물가, 빈부격차, 노후 불안의 뿌리가 이 장면에서 쫙 뻗습니다. 긴장하고 들어주세요. 산업혁명이 오면 뭐가 바뀌냐? 기계가 들어옵니다. 동력이 들어옵니다.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예전엔 장인이 하나하나 만들던 물건을 공장에서 쏟아내기 시작하죠. 공급이 폭발합니다.
부의 원천이 토지에서 공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사회 계급이 바뀝니다. 예전엔 귀족과 지주가 세상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본가, 즉 공장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갖습니다. 도시로 사람이 몰립니다. 도시화가 본격화됩니다. 일자리가 도시에서 생긴다는 말이 이때부터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가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사람을 편하게 해줬을까요? 더 힘들게 했을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세상 전체는 풍요로워졌는데 개인의 삶은 지옥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대표 인물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가 굳이 시장에 손대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찾다 보면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만든다. 빵집 주인이 빵을 맛있게 만드는 건 자선이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빵을 먹는다. 이 논리가 그럴듯하니까 당시엔 정부가 많이 손을 뗍니다. 시장에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현실 시장은 교과서처럼 예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독점, 빈부격차. 자본의 특성이 뭐냐? 많을수록 더 빨리 불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장사를 해도 건물 가진 사람은 임대료가 안 나가죠. 가격 경쟁에서 이깁니다. 버티다 보면 주변 가게는 다 쓰러집니다. 결국 큰 자본이 작은 자본을 흡수합니다. 이게 산업자본주의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나온 상징이 록펠러 같은 인물입니다. 석유 산업을 거의 독점해버리는 수준까지 가죠. 이쯤 되면 이게 경쟁이냐, 약탈이냐 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이 반독점법을 강하게 만들게 된 배경도 이런 경험이 큽니다. 여기서 흥미유발 멘트 하나. 여러분, 독점이 나쁜 이유는 부자가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독점이 커지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혁신이 줄어들고 노동자를 더 쉽게 쥐어짜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 노동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 심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있죠. 주 5일 근무, 최저임금, 유급휴가,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험. 그런 거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약했습니다. 아동노동도 흔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비참해서 당시 자본주의를 야만적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숨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시장에 거의 맡겨버린 시대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러다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실제로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바로 1929년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실물 경제는 흔들리는데 금융은 들떠서 거품이 커지다가 한 방에 터진 사건. 주가가 치솟고 대출이 무분별해지고 투기가 번지고 어느 순간 이건 아닌데 하는 공포가 오면서 폭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여기서 흥미유발. 여러분, 경제가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주식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소비가 무너지고 소비가 무너지면 기업이 더 무너집니다. 이 악순환이 대공황의 핵심 공포였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케인스입니다. 케인스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현실에선 잘 안 된다. 시장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요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누군가는 지갑을 열어야 하는데 그게 정부다? 이 논리에서 나온 게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자는 겁니다. 수정 자본주의의 대표 장면이 뉴딜입니다. 정부가 직접 공공사업을 벌입니다. 댐도 짓고 다리도 놓고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깔고. 그럼 뭐가 생기냐? 일자리가 생기죠. 소득이 생기죠. 소득이 생기면 소비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수요를 정부가 만들어서 경제를 살린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자 권리를 강화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제한,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한마디 드릴게요. 이건 노동자를 착해서 도와준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굴리려면 다수의 사람들, 즉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구매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면 물건이 안 팔립니다. 물건이 안 팔리면 기업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유였어요. 여기서 흥미유발 멘트 들어갑니다. 여러분, 복지는 선물이 아니라 시스템 유지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주의가 계속 돌아가려면 사회가 너무 갈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 말, 오늘 집에 가실 때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수정 자본주의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나옵니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임금도 오르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해고도 어렵고 규제도 많고 고용이 경직됩니다. 정부 지출이 커집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1970년대 오일 쇼크 같은 외부 충격까지 겹치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하는 이상한 상황이 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쯤에서 딱 정리 멘트 하나 받겠습니다. 산업자본주의는 시장만 믿었다가 시장이 폭주한 실패.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다가 정부가 버거워진 실패.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다시 바뀝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정부야 너무 나섰다. 이제 좀 물러나라.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낮추고 시장에 자유를 더 주자. 기업이 더 쉽게 투자하고 더 쉽게 고용하고 더 쉽게 구조 조정하게 만들자. 이 흐름을 밀어붙인 대표적 사상가로 밀턴 프리드먼 같은 인물이 거론됩니다. 여기서 흥미유발. 여러분, 신자유주의는 착한 정책도 아니고 나쁜 정책도 아닙니다. 효과가 있었던 분야가 분명히 있었고 동시에 부작용도 크게 남겼습니다. 항상 경제는 약처럼 봐야 합니다. 약은 효능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거든요. 신자유주의의 효능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규제 완화와 감세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자본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세계 경제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어디서 봤던 그 얼굴입니다. 빈부격차, 그리고 금융의 과열. 시장이 자유로워지면 자본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큰 기업은 더 커지고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격차가 다시 벌어집니다. 또 금융 규제가 느슨해지면 대출이 쉽게 풀립니다.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거품이 커지면 월가 같은 곳에서는 그 거품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폭발합니다. 대침체라고도 부르는 그 사건이죠. 여기서 흥미유발 멘트 하나 강하게 넣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돈이 너무 쉽게 풀릴 때 상층에서 레버리지가 커지면서 생깁니다. 빚이 쌓이고 거품이 커지고 마지막에 터질 때는 아래로 충격이 떨어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뉴스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 끝난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끝이라기보다 아직도 큰 틀은 남아있고 일부는 조정되는 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한쪽으로만 가지 않거든요. 규제를 풀었다가 문제가 터지면 다시 조이고 조였다가 답답하면 다시 풀고 이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결국 이 줄다리기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신이어 여러분께 딱 맞는 연결 멘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겪어오신 세대입니다. 고도성장기의 열기, 외환위기 같은 충격, 부동산과 주식의 사이클, 금리의 오르내림, 연금과 복지의 논쟁.
이게 다 자본주의가 옷 갈아입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번에 꿰어보겠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금과 은, 바다와 식민지, 국가 주도의 경쟁. 산업 자본주의는 공장과 대량 생산, 시장의 폭주, 독점과 격차.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 일자리와 복지, 수요를 만드는 정책.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와 감세, 성장의 가속, 그리고 다시 벌어진 격차와 금융 과열. 이 흐름이 큰 줄기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하느냐? 자본주의가 또 옷을 갈아입는 신호를 봐야 합니다. 그 신호는 보통 이런 데서 나옵니다.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사회적 분노, 부동산과 금융이 과열됐다는 경고, 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커지는 현실, 기술 변화로 일자리가 바뀌는 충격. 이게 쌓이면 정책은 다시 방향을 틉니다. 규제가 강해지거나 세금이 바뀌거나 복지 구조가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균형점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흥미유발로 마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진짜 강점은 뭔지 아세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데도 고쳐가면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실험하고 실패하고 또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뉴스를 볼 때 이건 어느 시대의 문제랑 닮았나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정보 속에서도 중심이 생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어디쯤이고 시니어 자산은 어떤 원칙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생활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노후의 판단력은 지식이 아니라 흐름을 보는 힘에서 나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